무엇이 옳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 중에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프란츠 브렌타노의 책 윤리적 인식의 원천에 대하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겁니다. 이 책은 우리가 도덕적 진리라는 걸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지식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적인 여정을 아주 강력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콩드러스의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가장 순수하고 추상적으로만 보이는 지식조차도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고대 그리스의 어떤 수학자가 순수한 지적 호기심만으로 파고들었던 이론이 무려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뛰어서 거친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선원의 목숨을 구한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유명한 말이 바로 이럴 때 딱 들어맞는 거죠. 콩도르세가 말한 그 이론이 뭐였냐면요. 바로 원뿔곡선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자 아폴로니우스가 그냥 원뿔을 이리저리 잘라보면서 타원, 포물선, 쌍곡선 같은 걸 발견했을 때 그가 설마 이게 나중에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원들의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저 순수한 지적 열망, 그뿐이었죠.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나서 요하네스 케플러가 바로 이 원뿔곡선 이론을 가지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돈다는 엄청난 사실을 밝혀냈고요. 이 천문학 지식이 다시 정밀한 항해술로 이어져서 선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처럼 가장 추상적인 이론 지식조차도 결국에는 우리 삶을 구원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런 실용적인 기술이나 학문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위계 구조가 있습니다. 마치 목적들이 사실처럼 줄줄이 엮여 있는 거죠. 보세요. 안장을 만드는 기술은 말을 잘 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럼 말을 타는 기술, 승마는 뭘 위한 걸까요? 그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군사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군사 전략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또 아니잖아요. 그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이라는 더 큰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학의 도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단계의 기술과 학문은 자신보다 더 위에 있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셈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목적의 사슬이 과연 무한정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모든 것이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욕망은 결국 텅 빈 게 아닐까요? 영혼이 최종 목적지에 닿지 못하는 끝없는 여정처럼 말이죠. 이 연쇄 어딘가에는 반드시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고 추구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목표, 최종 목적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의미를 잃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 궁극적인 목표, 모든 기술과 학문이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 방향을 다루는 학문이 바로 윤리학입니다. 윤리학은 모든 실천 학문의 꼭대기에 서 있는 거죠. 마치 뛰어난 건축가가 석공, 목수, 미장공 같은 모든 장인들의 기술을 총괄해서 하나의 위대한 건물을 완성하듯이 윤리학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힘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최종 질문에 답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자크 루소 같은 사상가들이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경고했었죠. 윤리적인 지혜 없이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물리학 지식은 값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전례 없는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지식의 증가는 우리 손에 엄청난 힘을 쥐어주지만 그 힘을 구원을 위해 쓸지 파멸을 위해 쓸지는 전적으로 윤리학의 안내에 달려있는 겁니다. 윤리학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한 개인의 소소한 삶의 선택에서부터 한 국가의 거대한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윤리학의 무대입니다. 법률가에게는 차가운 법조문 너머에 있는 정의와 공정함이라는 법의 정신을 일깨워주고요. 정치인에게는 국가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제러미 벤담이 말했듯이 입법과 윤리학은 같은 원의 중심을 공유하지만 윤리학이 그리는 원의 둘레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조준히 할 올바른 관역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윤리학의 역할인 거죠. 자, 윤리학이 우리 삶의 건축가처럼 정말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윤리학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도덕적 신념의 확고한 토대를 찾는 문제죠. 우리가 이건 옳아 또는 저건 틀렸어 라고 말할 때 그 판단의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게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내세우는 모든 주장에 대해서 증명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무한우태라는 아찔한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A가 참인 이유는 B 때문이고 B가 참인 이유는 C 때문이고 C는 또 D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단단한 바닥에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에 증명을 요구하는 태도는 결국 어떤 지식의 출발점도 찾지 못한 채 지적인 공허함 속을 떠돌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한 후퇴를 피하겠다고 순환 논증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가 그의 희곡에서 이 논리적 오류를 아주 재치 있게 풍자했죠. 극 중에 어떤 인물한테 아편은 왜 사람을 잠들게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잠을 유발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지. 이건 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냥 동어반복 말장난이잖아요. A는 B 때문에 참이고 B는 A 때문에 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 난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브렌타노는 말합니다. 모든 지식체계가 서려면 반드시 직접적 통찰에 의해 알려지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출발점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거나 A는 A다 같은 공리들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다른 무언가로부터 추론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아, 이건 당연히 맞지 하고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압니다. 이런 자명한 진리, 즉 명증성을 가진 판단들이 없다면 어떤 학문도 당연히 윤리학도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윤리학의 확고한 토대를 찾으려는 우리의 탐구는 순탄치가 않습니다. 두 명의 강력한 도전자가 버티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절대적 회의주의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우리가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죠. 두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이들은 도덕이란 시대나 문화,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두 관점은 윤리학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강력한 반론입니다. 자, 먼저 절대적 회의주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이 주장의 허점은 이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명쾌하게 지적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이 문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어떤 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셈이잖아요. 즉, 나는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주장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브렌타노가 윤리학의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한 주요 이론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설계도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순수 이성의 힘에 모든 것을 건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입니다. 칸트의 철학이 당시 얼마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 보여주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칸트를 거의 인류의 구원자처럼 칭송하면서 예언적인 경외감까지 표했지만 괴테나 헤르더 같은 당대의 위대한 지성들은 칸트의 그 추상적이고 엄격한 철학에 아주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칸트 철학은 사람들을 완전히 매료시키거나 아니면 격렬하게 반발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칸트에게 도덕은요, 행동의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혹은 우리 기분이 어떠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직 순수한 이성의 법칙, 다시 말해 논리적 일관성의 문제였어요.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지 판단하는 유일한 시험대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의 바탕이 되는 규칙, 즉 준칙을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따르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정언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 법칙이라는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브렌타노가 든 예시를 한번 보죠. 영수증 없이 맡긴 물건은 안 돌려줘도 된다는 규칙이 보편 법칙이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칸트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세상에선 아무도 영수증 없이 물건을 맡기지 않을 테니 애초에 약속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모순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현실의 대금업자는 그 보편 법칙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알더라도 깜빡 잊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 습관대로 에이 설마 떼먹겠어? 하고 그냥 믿어버리거나 상대방의 달콤한 아첨에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칸트의 순수 이성 법칙은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이고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다는 겁니다. 자, 차가운 이성이 길을 잃었다면 어쩌면 해답은 우리의 뜨거운 가슴, 즉 감정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에는 데이비드 휴미이 제시한 길, 바로 감정과 정서를 윤리학의 토대로 삼으려는 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휴은 우리가 복잡한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걸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다고 느끼거나 불쾌한 냄새를 맡고 싫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감정, 즉 시인하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건 선한 거고,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감정, 즉 부인하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건 악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도덕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취미의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브렌타노는 휴메의 이런 주장이 아주 근본적인 심리학적 오류 위에 서 있다고 지적합니다. 휴미 우리 정신활동에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그냥 뭉뚱그려서 간과해버렸다는 거예요. 흉의 분석이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감정을 느끼는 것과 내가 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미묘한데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죠. 친구가 슬퍼하는 걸 볼 때 우리는 그의 슬픔이라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슬픔을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감정을 갖는 행위와 어떤 감정을 지식의 대상으로 삼아 인식하는 행위는 명백히 다른 종류의 정신활동입니다. 휴은 인간의 정신을 인상과 관념이라는 너무 단순한 틀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포착하지 못했고, 바로 이 작은 균열이 그의 윤리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 겁니다. 자, 이성도 감정도 모두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마지막 보루, 바로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명령에 도덕의 근거를 두려는 시도입니다. 어떤 행위가 선한 이유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신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접근법 역시 피할 수 없는 논리적 함정, 바로 순환 논증의 덫에 빠지고 맙니다. 겉보기에는 가장 단단하고 절대적인 기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딛고 서려는 것과 같은 모순을 품고 있는 거죠.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자, 1단계. 우리는 신의 명령이 도덕의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좋아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가 하필 신의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2단계. 신은 전지전능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니까 라고 답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죠? 3단계. 우리는 보통 신이 창조한 세계나 그의 업적을 보면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라고 판단하고 거기서부터 신의 선하심을 추론합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4단계. 신의 창조물이 선하다고 판단하려면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선한지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신의 뜻이 선의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신이 선하다고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완벽한 순환 논증이고 결코 윤리학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칸트의 순수 이성, 휴메의 순수 감정, 그리고 신의 명령이라는 세 가지 유력한 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우리는 어디에서 윤리학의 확고한 토대를 찾아야 할까요?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이 절망의 순간, 바로 여기서 브렌타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줄 획기적인 비유를 제시합니다. 해답의 열쇠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 내용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지에 있습니다. 브렌타노는 우리를 판단과 진리의 영역과 감정과 선의 영역이라는 두 세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이 비유 속에 그의 윤리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영역부터 살펴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종류의 판단을 구분할 수 있어요. 한쪽에는 맹목적 판단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런 근거나 통찰 없이 그저 막연하게 믿는 거죠. 편견이라던가 꿈에서 본 걸 진짜라고 우기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명징적 판단이 있습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는 공리를 생각할 때처럼 우리는 그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것이 명백하게 옳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이 올바르다는 직접적인 확신의 경험, 이것이 바로 진리의 표지인 셈이죠. 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브렌타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그는 판단의 영역에서 발견했던 이 구분이 놀랍게도 우리의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의 영역에도 똑같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쪽에는 맹목적 사랑이 있어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돈의 가치는 쓰는 데 있는데도 그저 쌓아두는 것 자체에 집착하는 구두쇠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올바르다, 적합하다, 마땅하다고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식 그 자체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느끼거나 불의를 보고 의로운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걸 넘어서 그 감정이 옳다는 것을 함께 느끼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비유는 윤리적 탐구의 방향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함이라는 게 무슨 사물의 색깔이나 무게처럼 세상 어딘가에 객관적으로 존재할 거라고 기대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선은 사물이나 행위 자체에 붙어있는 신비한 꼬리표가 아니라는 정말 혁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대체 뭘까요? 브렌타노의 새로운 정의는 놀랍도록 명쾌합니다. 선이란 바로 방금 말한 그 올바른 사랑으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선함이라는 건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라는 행위가 지니는 올바름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게 지극히 마땅하고 적합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이 논리는 더 나음이라는 비교의 개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우리가 전자를 후자보다 선호하는 행위가 올바르다고 경험될 때를 의미합니다. 더 나음이란 곧 올바르게 선호할 만함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큰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은 가장 올바른 선호를 해야 한다는 말과 정확히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브렌타노는 우리에게 윤리학의 새로운 토대를 제시했습니다. 선이란 올바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선을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지도를 준 셈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이 열리자 그 너머에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 올바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진정으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대상들은 무엇이며 그들 사이의 우열은 또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여정이 될 것입니다. 프란스 브렌타노의 책 윤리학의 기초와 구성, 그 깊은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브렌타노는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도덕적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윤리학이 답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크고 작은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향해야 할 단 하나의 목표, 즉 최고의 선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그건 대체 뭘까요? 이건 그냥 철학자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선택 속에서 마주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답변 중 하나인 쾌락주의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브렌타노가 이 쾌락주의를 어떻게 비판하는지 그 날카로운 논리를 따라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엔 브렌타노가 제시하는 대안, 즉 선은 하나가 아니라는 선의 다원성에 대해 배우고 그럼 그 여러 선들 중에선 뭘 선택해야 하는지 비교하는 방법까지 살펴본 후에 최종적으로 그의 윤리학이 도달하는 최고의 실천 원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이론이죠. 바로 쾌락주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쾌락주의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쾌락이라고 말이죠. 쾌락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있고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서 좋은 것이 있는데 쾌락만이 유일하게 그 자체로 좋은 것, 즉 본래적 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해주니까 좋은 수단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 그 쾌락은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잖아요. 반대로 고통은 그 자체로 나쁜 본래적 악이고요. 그래서 모든 행동은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제러미 벤담인데요. 그의 이론을 통해 쾌락주의의 속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벤담은 그냥 쾌락이 좋다고 뭉뚱그려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과학자가 생물을 분류하듯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의 종류를 아주 세세하게 분석해서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14가지나 되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감각의 쾌락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 때의 획득의 쾌락, 친구들과 어울리는 친목의 쾌락, 심지어는 과거에 좋았던 일을 떠올리는 기억의 쾌락이나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희망의 쾌락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악의 이의 쾌락이에요. 이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불행해졌을 때 느끼는 고소함 같은 건데 벤담은 이런 감정조차도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쾌락의 한 종류로 인정한 겁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태도죠. 쾌락뿐만 아니라 고통도 마찬가지로 12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쾌락 목록과 비교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쾌락에 정확히 반대되는 고통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벤담은 권력의 쾌락은 목록에 넣었지만 권력이 없는 고통은 따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에게 권력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딱히 고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의 고통은 있겠지만요. 이처럼 쾌락과 고통이 단순히 동전의 양면처럼 대칭적이지 않다는 걸 포착한 점이 바로 벤담 분석의 아주 섬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주의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단지 그 이론의 논리 때문만일까요? 브렌타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고대 그리스의 에우독소스나 근대의 벤담 같은 인물들이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죠. 즉, 사람들이 그들의 이론을 받아들인 데에는 저렇게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믿는 이론이라면 분명 옳은 것일 거야 라는 일종의 신뢰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론의 설득력은 때로 그 이론을 말하는 사람의 삶과 인품에서 나오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벤담의 쾌락주의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계산해 넣으려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브렌타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말로 쾌락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본래적 선일까 하고 말이죠. 브렌타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진실을 아는 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알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쾌락을 주든 주지 않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무언가가 또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쾌락주의의 아성의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브렌타노 비판의 출발점입니다. 브렌타노가 쾌락주의에 대항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알, 즉 통찰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상태는 그 자체로 선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설령 그 알의 내용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더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 알은 저에게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겠죠. 하지만 브렌타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실을 모른 채 병을 키워가는 것보다는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더 나은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류에 빠져 있거나 무죄한 상태보다 진실을 알고 있는 상태가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브렌타노 철학의 아주 중요한 구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쾌락주의자들이 말하는 쾌락을 맹목적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 대상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감각 자체만을 좇는 쾌락을 말해요. 아주 자극적인 영상을 보거나 몸에 나쁜 음식을 마구 먹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같은 거죠. 반면에 브렌타노가 진짜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버름으로 경험되는 기쁨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은 건 넘어서요. 가치 있는 대상을 사랑하고 선호할 때 느끼는 나의 이 감정이, 이 사랑이 올바른 것이구나 하는 깊은 확신과 함께 오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느끼는 숭고한 기쁨이나 정의로운 일을 해냈을 때의 뿌듯함,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쾌락이 유일한 선이라는 쾌락주의의 주장을 거부함으로써 브렌타노는 윤리학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엽니다. 그 문 너머에는 단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선들이 존재하는 훨씬 더 풍요롭고 복잡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브렌타노가 생각하는 선의 세계는 마치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첫째, 진실을 꿰뚫어보는 올바른 통찰. 둘째, 방금 이야기했던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할 때 느끼는 올바른 기쁨. 셋째, 여기서 더 나아가 그런 대상을 향해 올바른 사랑을 하는 행위, 그 자체도 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나 자신의 선을 넘어서는 타인의 선입니다. 이 부분에서 브렌타노는 나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이 중요하다고 보는 윤리적 이기주의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단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즉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선을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브렌타노는 아주 기발한 사고 실험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미래의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와는 신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바뀌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의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참고 저축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의 나와는 다른 존재인 미래의 나의 선을 사랑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여기서 브렌타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미래의 나라는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타인이라는 다른 존재의 선을 사랑하지 못할 논리적인 이유가 대체 어디 있느냐고 되묻는 겁니다. 그리고 브렌타노는 이 다양한 선들이 모두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라는 선의 범주 안에도 일종의 위계, 즉 가치의 서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존재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암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 아래로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심리학, 구체적인 사물을 다루는 자연과학, 그리고 가장 추상적인 수학 순서입니다. 왜 이런 순서일까요? 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대상을 다루는 알밀수록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본 것이죠. 이처럼 브렌타노의 선의 세계는 그냥 여러 선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질서와 구조를 가진 체계적인 세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의 알, 기쁨, 타인의 선처럼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나의 알에 대한 추구와 타인의 행복이 서로 충돌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러 선들이 우리 앞에서 경쟁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요? 브렌타노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주 당연해 보이죠. 슬픔보다는 기쁨이 낫고 좋은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총합의 원리인데 이른바 공리주의적인 계산이죠.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선을 가져다주는 쪽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렌타노 이론의 진짜 핵심은 바로 네 번째, 질적 선호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렌타노의 반쾌락주의적 입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우리의 올바른 판단, 즉 올바름으로 경험되는 선호는 알미라는 선의 카테고리 전체가 맹목적 쾌락이라는 카테고리 전체보다 질적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직권적으로 알려준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양의 저급한 쾌락을 쌓아놓아도 단 하나의 고귀한 통찰이 주는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맹목적 쾌락이 사라지더라도 알미 남아있는 세상이 알은 하나도 없이 오직 맹목적 쾌락만 가득한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낫다고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알았고 또 그 선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까지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이론을 우리의 실제 삶, 실제 행동으로 가져오는 것이겠죠. 브렌타노는 마침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 원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브렌타노는 단순히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더 좋아하는 선호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결단하는 선택을 구분합니다. 선택은 선호 중에서도 특별한 종류인데요. 반드시 우리가 이룰 힘이 있는 것, 즉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향한 의식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선호하는 것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을 먼저 해결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브렌타노는 아주 체계적인 3단계 과정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동들이 가져올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모든 결과를 최대한 넓게 예측해보는 겁니다. 둘째, 그 예측된 결과들 속에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준들을 가지고 식별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악된 여러 선과 악의 조합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길고 복잡했던 윤리적 탐구는 결국 이 하나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명령으로 요약됩니다. 네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실천적 선이란 바로 우리 힘이 닿는 범위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의무는 바로 그것을 핑계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브렌타노의 철학은 우리를 다시 우리 자신의 삶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추상적인 이론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거죠. 이론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 안에서 당신이 오늘 당장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자, 프란스 브렌타노의 책 윤리학의 기초와 구상을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존 윤리 체계들이 가진 한계들을 좀 짚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브렌타노가 그 폐허 위에 어떤 새로운 토대를 세우려고 했는지 그 건설의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윤리 이론들의 기둥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텅 빈 대지 위에 우리는 어떤 윤리적 건물을 지어야 할까요? 결국 모든 게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도대체 우리 행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생각해보면 안장을 만드는 기술은 말을 잘 타기 위해 존재하고요. 말을 잘 타는 기술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의 일부죠. 그리고 그 전략은 국가의 안녕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렇게 목적의 사슬로 촘촘하게 엮여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사슬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욕망과 노력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연쇄를 딱 멈추게 할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최종 목적지, 그런 게 있어야만 합니다. 자, 바로 그 최종 목적지를 밝혀주는 학문이 바로 윤리학이라는 겁니다. 윤리학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아요. 다른 모든 학문들이 각자의 파트를 연주하는 연주자라면 윤리학은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끌어서 최고의 연주, 즉 최고의 삶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별 연주자들이 실력이 뛰어나도 윤리학이라는 지휘자가 없으면 그냥 소음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 그게 바로 윤리학의 역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비유인데요. 목표를 안다는 건 우리 행동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해 주거든요. 관역을 똑바로 보고 활을 쏘는 명사수가 아무데나 마구 쏘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겠죠?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목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책상머리에서 하는 따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삶을 정말로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실용적인 열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 궁극적인 목표, 그 최고의 선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답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쾌락주의죠. 쾌락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쾌락을 얻고 고통을 피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쾌락주의의 세계관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딱 한 명의 왕이 모든 걸 다스려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쾌락입니다. 욕망이 채워질 때 느끼는 그 만족감, 그 쾌락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가치라는 거죠. 명예나 부우,
지식 같은 다른 모든 가치들은요, 전부 이 쾌락이라는 왕을 섬기는 신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쾌락주의라는 왕국에 아주 정교한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러미 벤담인데요. 그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분류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지 계산할 수 있는 일종의 쾌락 미적분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만들어서 쾌락주의를 아주 체계적인 이론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벤담은 마치 화학자가 주기율표를 만들듯이 인간의 모든 감정을 14가지 쾌락과 12가지 고통으로 아주 정밀하게 분류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은 물론이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을 때의 만족감, 심지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안도감까지도 쾌락의 한 종류로 넣었죠. 그는 이 정교한 분류만 있으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쾌락 추구와 고통 회피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윤리학을 거의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했던 거죠. 벤담의 이런 시도 정말 대단하죠.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인간의 그 복잡다단한 도덕적인 삶을 쾌락이라는 이 단 하나의 잣대로 다 잴 수 있을까요? 정말 쾌락이 전부일까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 않으세요? 사실 이런 의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쾌락주의자였던 에우독소스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생물이 쾌락을 좇는다는 건 쾌락이 분명히 좋은 것 중 하나라는 증거는 되지만 그게 유일한 혹은 최고의 선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물을 마시지만 물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음료는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고 나서 뿌듯함을 느끼죠. 근데 그 뿌듯함을 느끼려고 친구를 돕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쾌락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등반가는 뭘 추구하는 걸까요? 단순한 쾌락과는 거리가 멀죠. 결국 쾌락주의는 인간의 다채로운 도덕적 경험이라는 이 무지개를 쾌락이라는 단 하나의 색깔로 칠하려는 시도와 같아요. 너무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자, 쾌락주의라는 낡은 지도가 길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새로운 지도를 펼쳐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렌타노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려면 전혀 다른 동네처럼 보이는 진리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브렌타노 이론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 유비, 즉 비교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판단하는 머리와 느끼는 가슴이 사실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이건 그냥 내 취향이 아니라 명백하게 참이라고 느끼잖아요. 이걸 명증적이라고 하는데요. 브렌타노는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때도 똑같이 명증적으로 올바르다고 느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올바르게 좋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렌타노에게 선이라는 건요, 어떤 물건에 쾌락을 줌이라고 적힌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이건 사랑하는 게 올바른 거야 라고 느끼는 그 올바른 사랑의 경험, 바로 그 자체입니다. 즉, 선함은 대상과 우리 마음 사이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의 목록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단순히 쾌락만 선한 게 아니에요. 지식과 통찰, 그리고 올바른 것을 사랑하고 그른 것을 미워하는 그 감정 자체, 또 순수한 기쁨,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즉 그 자체로 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 세계가 훨씬 다채로워지는 거죠. 좋습니다. 선이 올바르게 사랑할 만한 것이라면 더 나은 선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A도 좋고 B도 좋은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브렌타노의 대답은 일관됩니다. 더 나은 것이란 바로 올바르게 선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기준은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명확한 경험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바른 하나보다
더 낫다고 알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간단한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선한 것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맹목적인 쾌락과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저울 양쪽에 올려놨다고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지, 즉 선호를 경험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식 쪽으로 마음이 기울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이 선호가 그냥 내 취향이 아니라 이게 더 나은 게 맞아 라고 명증적으로, 즉 아주 명백하게 올바르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올바른 선호는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명확한 원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총합의 원칙. 당연히 더 많은 선이 더 적은 선보다 낫겠죠. 또 질적 우월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멍하니 즐기는 것보다 단 1분의 깊은 깨달음이 질적으로 더 우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원칙들 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선한 것들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선호하는 우리 마음의 활동 그 자체가 최고의 선이라는 겁니다.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선하다는 거죠. 브렌타노는 이 질적 우월성 원리를 아주 흥미로운 곳에 적용하는데요. 바로 학문의 세계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고귀하고 복잡한 대상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그냥 물질 세계를 다루는 자연과학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문이 다루는 대상의 가치가 곧 그 학문이 주는 지식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학문이 더 우월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 선 중에서 더 나은 것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나침반과 지도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행동할 때 따라야 할 최종 목표, 즉 최고의 실천적 선이 무엇인지 한번 명확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브렌타노가 제시하는 최종 목표는요. 놀라울 만큼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저 하늘 위에 닿을 수 없는 이상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능력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실천적 선이라는 겁니다. 윤리학이 우리에게 초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원리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뭘 할지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단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펼쳐보는 겁니다.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그 결과들 중에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평가하는 거죠. 휴식은 선, 피곤함은 악,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큰 선의 총합을 가져올지 비교하고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찾아낸 최고의 결과를 낳는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충동이 아니라 이성에 따른 도덕적 선택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원칙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평성이에요. 이 도덕적 계산을 할 때요. 그 선이 나에게 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쁨 1g과 다른 사람의 기쁨 1g은 정확히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아니라 내 영향력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선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탄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 모든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을 내리는 주체, 즉 선택하는 나의 의지는 과연 정말로 자유로운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이미 정해진 인과관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걸까요? 이 거대한 질문, 바로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탐구해볼 주제입니다. 자, 프란츠 브렌타노의 윤리학의 기초와 구조, 그 깊은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도덕의 무엇,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찾아 헤맸다면요.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무대 위로 올라가 볼 차례입니다. 바로 그 도덕의 주인공, 누가 그 행동을 하는가, 즉 우리 자신, 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번 여정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먼저 모든 도덕의 출발점이죠. 과연 우리의 선택은 자유로운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파고들 거고요. 그 다음엔 인간의 어두운 면, 악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는지, 또 그 반대편에 빛나는 덕은 어떻게 갖고 나갈 수 있는지 그 구조를 해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이 길에서 우리를 굳건히 지지해주는 관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잘못했다고 비난하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야 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스스로 선택할 힘, 즉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믿음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이미 정해진 거대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닐까요? 도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이 거대한 철학적 질문부터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결정론과 비결정론 사이에 아주 오래고 팽팽한 논쟁의 핵심입니다. 결정론은 마치 도미노처럼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지면 그 뒤의 모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조차 그 거대한 인과관계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반면에 비결정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스스로 방향을 정할 진짜 자유를 가졌다고 보는 입장이죠. 이 둘의 차이를 좀 더 쉽게 비유해 볼까요? 결정론이 보는 세상은 이미 모든 장면이 촬영되고 편집까지 끝난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우리는 그냥 정해진 대로 연기하는 배우일 뿐이죠. 반면에 비결정론이 보는 세상은 기본적인 설정만 있는 즉흥 연극에 가깝습니다. 배우, 즉 우리 자신이 매 순간 대사와 행동을 직접 만들어가면서 극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이 거대한 결정론이라는 벽에 맞서서 브렌타노는 아주 뜻밖의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흔하게 겪는 경험, 우유부단함이에요.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두고 한참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인간 자유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죠? 브렌타노의 논리는 정말 날카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결정론자들의 말처럼 가장 강한 동기가 곧 행동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배고픔이라는 동기가 가장 강하면 즉시 먹어야 하고 짜장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 0.1이라도 더 강하면 즉시 짜장면을 주문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팽팽하게 맞서는 동기들 사이에서 멈춰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심지어 마음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동기의 힘은 그대로인데도 말이죠. 브렌타노는 바로 이 망설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선택이 외부의 힘에 의해 강요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리는 자유로운 결단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하기도 해요. 동기가 원인이긴 한데 꼭 그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라고요. 브렌타노는 이런 식으로 양다리를 걸치려는 어중간한 견해도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걸 원인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 원인이 있었는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원인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파괴하는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브렌타노는 지적하는 거죠. 아주 명쾌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브렌타노가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방종이나 무작위성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란 눈앞의 충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숙고하는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과도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바로 이 능력이야말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나 동물과 성숙한 어른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 조금 더 불편하고 무거운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건 우리의 도덕적 실패 역시 온전히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는 뜻이니까요. 브렌타노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악의 다양한 형태와 그 깊이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브렌타노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깊은 통찰을 빌려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아크라시아, 즉 도덕적 약함입니다. 이건 알면서도 못하는 상태예요. 다이어트 해야 하는 거 알면서 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뭐가 옳은지 알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후회하고 괴로워하지만 의지가 약해서 유혹 앞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카키아, 즉 사악함인데요. 이건 아예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도덕이라는 규칙 자체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기로 아예 결심해버린 거죠. 가장 깊은 타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악의 형체는 바로 이기주의죠. 아주 간단합니다. 나 자신의 이익이 다른 모든 것, 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항상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브렌타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시시미즘이라는 조금은 낯선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이기주의와는 결이 좀 달라요. 나를 넘어서 우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건 내가 속한 가족, 회사, 동문, 심지어 국가가 될 수도 있죠. 즉, 이 작은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편애를 의미합니다. 이 입시시미즘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이게 종종 내 식구 챙기기, 의리, 애국심 같은 긍정적인 가치로 포장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우리라는 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냉혹한 차별과 불의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브렌타노는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과 학살 같은 비극들이 바로 이 왜곡된 집단 사랑, 즉 입시시미즘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섬뜩한 지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그 반대편, 즉 덕으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렌타노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덕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이죠. 브렌타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아름다운 문장을 인용하면서 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이건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인간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덕을 기르는 건 정말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직한 행동, 친절한 행동 같은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덕이라는 근육이 단단해지고요. 이걸 게을리하고 방치하면 근육이 약해지겠죠. 심지어 거짓말이나 불친절 같은 덕에 반대되는 나쁜 행동을 반복하면 애써 키운 근육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브렌타노는 이 덕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 윤리학 책을 읽고 배우면서 얻는 지혜처럼 머리로 쌓는 지식의 덕이 있고요. 둘째,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몸으로 익히는 습관의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끓어오르는 화나 욕심 같은 감정과 본능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마음으로 얻는 자기 극복의 덕이 있죠. 이 세 가지, 즉 지식과 실천 그리고 자기 통제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덕이 완성된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덕이 몸에 밴 사람, 덕의 고수가 된 사람에게 선한 행동은 더 이상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심재어는 기쁨을 느끼면서 행하게 되는 제2의 천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성숙의 경지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 말하자면 실전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덕스러운 인격을 만들고 내 안의 이 충동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운동에도 과학적인 훈련법이 있듯이 도덕 훈련에도 그냥 착하게 살자는 막연한 다짐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고 브렌타노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우리 마음속의 심리적인 함정들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계속해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때로는 의식적으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방향을 되돌아봐야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위대한 스승들의 책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혼란스러운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울 앞에 서듯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 행동과 욕망을 돌아보면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기 성찰입니다. 다음으로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 자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해서 나쁜 생각이 틈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재밌는 건 때로는 먹고 싶은 걸 한번 참아본다든지 보고 싶은 걸 조금 밀어보는 것처럼 허용된 즐거움조차 의식적으로 거절해보는 작은 연습을 통해 절제의 근육을 단련하는 거죠.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역시 훌륭한 자기훈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냥 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감각적이고 낮은 단계의 쾌락에서부터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쁨으로,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해서 내 가족과 친구, 조국, 그리고 마침내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의식적으로 나아가는 계획된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외딴 섬이 아니잖아요. 좋든 나쁘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은 우리의 도덕적 여정에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 말은 좋은 스승, 좋은 멘토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죠.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삶의 가치와 방향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과 멘토링의 영향력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덕적 도구가 됩니다. 이건 정확히 양날의 검과 같아요. 위대한 스승이 우리 영혼을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처럼 나쁜 친구나 유혹자는 우리의 가장 선한 의지마저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가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을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렌타노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지지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 바로 진정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통찰은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선하고 고결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외로운 마음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없는 선한 사람은 오히려 나쁜 무리에 빠지기 쉽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경고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최고의 우정, 즉 덕을 기반으로 한 우정은요,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요, 슬픔을 나눌 때는 혹시 상대에게 짐이 될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동등하게 만들거나 이미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다는 점입니다. 이 강력한 이미지가 도덕적 우정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선한 의지와 이상이라는 불씨는 혼자 있을 땐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꺼져버릴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친구들과 함께 묶여 있을 때 우리의 이상과 덕은 서로를 지지하며 훨씬 더 크고 밝게 차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명의 도덕적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좋은 스승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은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사회는 국가를 형성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인의 덕을 어떻게 사회 전체의 차원으로 확장시켜서 정의롭고 선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 탐구의 다음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해온 프란츠 브렌타노 윤리학 탐구, 그 기나긴 여정도 이제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이론의 세계를 떠나서 실천의 세계로,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선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 볼 시간이에요. 바로 이 질문,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우린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바로 브렌타노 윤리학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론들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진짜 한 사람의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지어나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건축 설계도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축에 청사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삶을 세우는 데에도 구체적인 지침, 그러니까 행동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매 순간 부딪히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어떡하지? 하고 길을 잃거나 얼어붙지 않게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안내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렌타노 윤리학의 최고 원칙 기억나시나요? 가능한 최선의 것을 선택하라는 거였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 입을지, 점심 뭐 먹을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직업을 바꾸거나 인생의 중요한 약속을 하는 그런 큰 결정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무한한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브렌타노의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중간 일반성의 도덕률. 이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약속은 지켜라, 부모님께 잘해라 처럼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경험적인 규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이 규칙들이 일종의 효율적인 지름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가장 믿을 만한 도덕적 나침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유명한 질문이 방금 말씀드린 도덕률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규칙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규칙은 왜 있느냐? 인간의 평안과 안녕이라는 더 높은 선을 이루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규칙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큰 선을 해친다면 우리는 그 규칙이 왜 생겼는지 그 본래 목적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실천적인 규칙들은 궁극적인 목표인 최선의 선을 위한 도구여야지 도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이렇게 도덕적 삶이라는 건물의 청사진의 손에 넣었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겠죠. 브렌타노가 생각하는 도덕 공동체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있어야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평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여기서 브렌타노가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바로 정의의 의무와 사랑의 의무입니다. 정의는요, 주로 뭐뭐 하지 마라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형태를 띄어요. 남의 생명이나 재산,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뭐랄까 각자의 영역을 명확히 그어주고 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경계선, 사회의 바닥을 까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사랑의 의무는 뭐뭐 하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형태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거예요. 이건 정의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같습니다. 기초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정의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의 실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정의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 본질은 바로 이건 내 것, 저건 당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각자의 고유한 영역, 다시 말해 의지의 지배권을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다른 누구의 의지보다 내 의지가 우선되는 거죠. 만약 이런 상호 인정이 없다면 사회는 그냥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는 끊임없는 투쟁의 장이 될 거예요. 공동체 생활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정의는 평화롭게 함께 살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인 셈입니다. 이 정의의 원칙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추상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질서와 규칙이 필요하다는 걸 이성적으로 알죠. 이게 바로 자연법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인 필요성만으로는 사회가 굴러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안전운전을 위해 교통규칙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자연법적인 요구겠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녀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만든 실정법입니다. 실정법은 자연법의 그 추상적인 요구를 구체적인 현실의 규칙으로 번역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모두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그렇게 복잡한 법이 필요한가? 브렌타노는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을 어겼을 때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할지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실정법은 바로 이런 피할 수 없는 분쟁들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명확한 글로 남겨서 갈등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의라는 단단한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 도덕적인 삶이라는 아름다운 구조물을 본격적으로 지어 올려야겠죠? 이 단계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힘, 그러니까 사랑과 덕, 그리고 고결한 인격으로 삶을 가득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브렌타노에게 덕이라는 건 그냥 머리로만 이게 옳은 거야 하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도덕적 근력 같은 겁니다. 눈앞의 이익이라는 유혹, 끓어오르는 분노, 나른한 게으름의 속삭임. 이런 강력한 반대 동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굳건한 내면의 성향,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죠. 마치 꾸준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한 훈련을 통해 몸에 배는 습관 같은 겁니다. 덕의 반대편에는 물론 악이 있겠죠. 브렌타노는 이 악을 올바른 사랑의 질서가 뒤틀린 형태로 보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 잘 아는 이기주의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부당하게 앞세우는 거죠. 둘째와 셋째는 조금 더 미묘한 형태의 악인데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입시시미즘이라는 말을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요. 브렌타노가 특별히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기 편 우선주의나 내 집단 편애주의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가족, 회사, 정당, 민족, 국가 같은 특정 집단으로 그냥 확장된 거예요. 내 식구부터 챙겨야지. 우리 회사 이익이 먼저지. 우리나라가 최고야. 이런 구호 아래서 그 집단 바깥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불이나 차별을 아무렇지 않게 정당화하는 아주 위험한 논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가적 입시시미즘에 정말 무서운 위험이 드러나는 거죠. 브렌타노는 이걸 현대사회의 가장 위험한 악덕 중 하나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다른 나라에 끔찍한 해를 끼치면서도 그걸 애국이라는 고귀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계몽된 양심이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타노는 악에도 두 가지 다른 수준이 있다고 봤어요. 첫째는 도덕적 약함입니다. 이건 뭐가 옳은지 알아요. 알면서도 순간의 유혹이나 나약함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상태예요. 반면에 사악함은 아예 도덕법 자체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주 완고하고 타락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전자는 아직 교정의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는 정말 구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추악한 악의 모습과는 정말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덕은 숭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브렌타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서 정의는 샛별과 저녁별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면서 덕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고 순수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 아무리 훌륭하게 지은 건물도 꾸준히 관리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결국 낡고 무너지고 말죠. 도덕적 인격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도덕적 인격을 어떻게 갈고 닦고 또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브렌타노는 도덕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3단계 훈련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나 자신의 장점과 단점, 특히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기 인식 단계입니다. 나를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둘째, 나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환경, 예를 들어 술자리를 자꾸 갖게 되는 친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대신 선한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환경 통제입니다. 셋째,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듯이 의지력을 단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먹어도 괜찮은 디저트를 일부러 한번 참아보는 것처럼 허용된 작은 쾌락을 의도적으로 포기해보는 의도적 실천이죠. 이 도덕적 유지보수를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은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데요. 혼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위대한 고전이나 시를 읽으면서 영감을 얻는 것, 또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선한 습관을 들이는 것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혼자 있을 때에도 좋은 예의를 지켜라. 아무도 안 볼 때의 내 모습이 진짜 내 인격이라는 뜻이겠죠. 또 아름다운 예술과 자연을 즐기는 능력을 잃지 말라고도 강조하는데요. 이런 미적인 경험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잘 지어진 개인의 도덕이라는 건축물을 더 넓은 세상, 즉 공동체 안에 놓아볼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덕 있는 삶이 우정, 결혼, 그리고 국가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 완성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렌타노에게 우정은 그냥 심심할 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좋은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진짜 우정은 서로의 좋은 점, 즉 덕을 알아보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고귀한 관계라는 거죠. 흥미로운 건 불행할 때보다 오히려 행복할 때 친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내 기쁨과 성취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줄 친구가 있을 때 그 행복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일부 일처제 결혼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봅니다. 그러면서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심각한 불이라고 봤어요. 남성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서 가난한 남성들은 결혼할 기회조차 잃게 만들고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소유물처럼 취급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직 서로를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는 평생의 결합만이 자녀를 잘 키우고 부부가 함께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국가에 대한 그의 생각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는 국가를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신비로운 유기체나 초인으로 보는 견해를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런 이론들은 결국 국가를 위하여라는 이름 아래 개인을 희생시키는 전체주의나 독재로 빠지기 쉽다고 본 거죠. 브렌타노에게 국가는 그 자체가 신성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 사는 개개인들의 안녕과 행복, 즉 최고의 실천적 선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도구이자 제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침략을 막고 범죄를 막는 소극적인 역할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화를 공정하게 나누고 교육과 복지를 늘려나갈 적극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거죠. 다만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시장에 개입할 때는 아주 심각한 불평등을 바로잡는 수준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브렌타노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체제에 대해선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 체제 아래에서는 국가가 모든 국민을 고용하는 유일한 사장님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게 될 거고 개인은 사실상 국가의 노예나 다름없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억압되는 사회에서는 결국 생산성도 떨어져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내다본 거죠. 브렌타노 윤리학을 따라서 걸어온 이 긴 여정을 마치면서 그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따뜻한 희망과 격려의 약속입니다. 혹시 도덕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손해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길에 온전히 자신을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땅의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브렌타노는 이 모든 논의의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주 크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이 책을 끝맺습니다. 과학 지식이 소수의 뛰어난 전문가들에 의해 발견되고 대중에게 전파되는 것처럼 도덕적인 진리 역시 소수의 뛰어난 윤리 사상가들만 있으면 사회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종교나 교회처럼 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실천을 이끌어주는 강력한 사회적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바로 이 풀리지 않은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그의 윤리학이라는 이 거대한 건축물 위에 새롭게 쌓아 올려야 할 다음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